민지의 손은 하얀 봉투를 꽉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발신인 주소에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적혀 있었다. 이건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장학금 신청에 대한 답변이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은 봉투를 열 수 없었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비좁은 편의점 안에서 머리 위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이 순간에는 말이다. 화요일 새벽 2시 47분. 민지는 밤 10시부터 일하기 시작해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 후 바로 식당에서 오후 4시까지 점심 손님을 맞이할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그 뒤 운이 좋다면 모든 일과를 다시 반복하기 전 3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진 그녀의 삶은 이랬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집에 가서 열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집중해야 했다. 가게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을 테고 매니저는 이미 근무 중 딴 생각을 했다고 한 번 경고한 상태였다. 민지는 이 직장을 잃을 여유가 없었다. 카운터를 닫고 있던 민지의 귀에 삐하는 자동문 소리가 들렸다. 중년 여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어깨에 걸친 명품 핸드백이 축 늘어져 있었고 값비싼 하이힐은 바닥을 고르지 못하게 쿵쿵거렸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기요. 여자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말을 더듬었다. 휴지 있나요? 민지는 재빨리 티슈 한 상자를 집어 건넸다. 여기요, 이걸로 닦으세요. 여자는 휴지를 움켜쥐고 얼굴을 닦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울음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내뱉는 날 것 그대로의 울음, 갈기갈기 찢어진 울음이었다. 민지는 그런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채권 추심원들의 전화가 빗발치며 어머니의 건강이 스트레스로 악화되던 시절 그녀 자신도 그 고통을 겪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자, 여기 앉으세요. 민지는 부드럽게 말하며 유일한 의자를 끌어왔다. 천천히 하세요. 여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딸이 날 미워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대요.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귀 기울였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자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주당 80시간씩 일하고 생일도 학교 행사도 빠졌습니다. 다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좋은 교육, 멋진 집, 제가 누리지 못한 기회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돈 보내기보다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자는 민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지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작은 아파트에 누워 아마도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어머니.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던 어머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대로 하셨잖아요. 지금 딸이 화가 났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서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 진심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여자는 민지를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민지. 이민지예요. 네가 내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몸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들어줘서 고마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마워.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 여자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 진심이야. 민지는 정중하게 명함을 받았고 명함에는 박지현 대표이사 대한의료법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떠난 뒤 민지는 근무를 계속했다. 배낭 속 봉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듯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게 다 헛수고가 된다면, 이 편지에 거절 통보가 와 있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새벽 6시가 되자 민지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아직 집에 갈 수 없었다. 오전 7시 30분까지 식당에 도착해야 했다. 사장님은 일찍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주셨고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고요한 아침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모든 게 바뀌기 전에 삶을 떠올렸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셨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삶이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가족 여행을 다녔으며 돈 걱정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빚을 남긴 것이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집이 먼저 날아갔고 차가 뒤따랐으며 아버지의 건강마저 무너졌다.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유발한 것이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비는 가족을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았다. 어머니도 일을 하려 했지만 만성관절염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갑자기 18살의 민지는 가장이 되었다. 대학 입학을 미루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8달 동안 그녀는 생존 모드로 살아왔다. 그런데 3개월 전 예전 선생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알려주셨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매월 생활비도 지급하는 제도였다. 교육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그 지원서를 준비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사정, 다중 취업 속에서도 유지한 성적, 그리고 그 결의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이제 그 결과가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그녀는 그걸 보기가 두려웠다. 식당에서 민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익숙한 리듬이 명상처럼 느껴졌다. 그 편지는 생각하지 마. 그냥 일에만 집중해. 민지야, 너 정말 지쳐 보인다. 식당 주인 김 씨가 말했다. 60대 친절한 여성이었다. 잠은 좀 잤니? 조금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아요. 점심시간은 지옥 같았다. 배고프고 서두르는 손님들이 밀려왔다. 민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발이 쑤셔도 미소를 지었다. 오후 2시쯤 한산해진 틈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민지 씨 맞으신가요?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장학처 최수진입니다. 지원하신 장학금에 관해 연락드립니다. 민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여성이 말을 이었다. 결과는 2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아직 수락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감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지원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예정입니다. 2주? 민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오늘에서야 그 편지를 받은 것이었다. 우편 배달원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한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오늘에서야 그녀의 우편함에 넣어둔 것이었다. 오늘 편지를 받았어요. 민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제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합격하셨습니다, 민지 씨. 전액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5시까지 입학 수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대학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민지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17분. 대학은 도시 반대편에 있어
지하철로 최소 1시간 거리였다. 근무는 오후 4시까지였다. 가겠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말했다.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장학금 문제인데 5시까지 가지 않으면 취소된대요. 김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 당장. 근무는 걱정하지 마. 내 미래야. 빨리 가. 민지는 2번 말할 필요가 없었다. 교복을 입은 채로 가방을 움켜잡고 뛰쳐나와 지하철역까지 달렸다. 낡은 신발이 포장도로를 쿵쿵 내리치며 폐가 타는 듯했다. 지하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느껴졌다. 민지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았다. 오후 2시 45분,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35분. 제발 2번이나 지하철을 갈아탔고 매번 목숨을 걸고 역을 가로질러 달렸다. 정말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 오후 4시 23분, 민지는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지하철을 탔다. 37분, 장학금 사무실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민지는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리던 중 재앙이 닥쳤다. 자전거를 탄 한 학생이 코너를 너무 빠르게 돌았고 민지는 피하려 했지만 젖은 낙엽에 미끄러졌다. 그녀는 세게 넘어져 무릎이 콘크리트에 부딪혔고 통증이 다리를 타고 퍼졌다. 피가 교복 바지에 스며들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자전거를 탄 학생이 뛰어내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제발, 지금 몇 시예요? 4시 31분이에요. 29분. 민지는 고통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났다. 할 수 있어.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에 비하면 피 따위가 대수겠어? 그녀는 행정관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가는 학생들이 피 묻은 무릎과 식당 유니폼을 흘깃 보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 4시 47분, 그녀는 사무실에 도착했다. 13분 남았다. 땀에 젖고 피를 흘리며 전쟁을 겪은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도착했다. 저 이민지입니다. 그녀는 접수원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장학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접수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피가 나고 있어요. 아니요, 제발요. 그냥 수락서만 제출하면 돼요. 제발요. 1분 후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무슨 일이세요? 넘어졌어요. 그래도 왔어요. 장학금 수락하러요. 제발, 제 시간에 왔어요. 최 씨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래, 잘 왔어. 따라와. 먼저 상처부터 씻어야겠네. 최 씨는 작은 사무실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와 민지의 상처를 소독했다. 최 씨는 민지의 상황, 일, 가족에 대해 부드럽게 질문하며 치료를 이어갔다. 하루에 2군데 일을 한다고. 최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다. 잠은 언제 자? 할 수 있을 때마다 자요. 익숙해졌어요. 그런 일에 익숙해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장학금은 바로 당신 같은 학생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지원을 읽었어요. 면접위원회에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저는 즉시 당신에게 표를 던졌어요. 당신의 사정,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지한 성적,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 그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200명의 지원자 중에서 당신이 제 최우선 선택이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든 피로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장학금이 다시 희망을 줍니다. 최 선생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미래를 잃은 게 아니야, 민지. 단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지. 때로는 그런 힘든 길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해. 서류 작업을 마친 민지는 오후 5시 35분에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마침내 일어난 일의 의미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등록금 전액, 생활비, 월별 생활비까지. 아르바이트 중 하나는 그만둘 수 있고 결국 둘 다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지? 무슨 일 있니? 엄마, 내가 받았어. 장학금 받았다고. 전액 장학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통화가 끊긴 줄 알았다. 그러다 들렸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은 안도의 울음이었다. 내 딸아,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 강하고 놀라운 딸아,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곧 집에 갈게요. 민지는 그 벤치에 앉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생 최악의 8개월을 견디고 더 강해져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선생님의 문자였다. 도착했니? 민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쳤다. 네, 해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 점장님의 또 다른 알림. 장학금 받았다고 들었어. 축하해.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행운을 빌어. 그 다음 모르는 번호에서 온 3번째 메시지. 민지야, 어젯밤에 만났던 박지현이라고 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화 덕분에 힘이 났어. 오늘 아침에 딸에게 전화했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했지. 내가 필요할 때 들어줘서 고마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한 말 진심이었어. 민지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대한의료그룹의 대표이사.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른 채 친절을 베풀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때 민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친절은 약함이 아니었다. 친절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친절은 힘이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냉소적이고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할 때 친절은 인간성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친절은 모든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었다. 장학금 면접위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떠올랐다. 그녀의 지원서를 위해 싸워준 최 선생님이 떠올랐다. 일찍 퇴근하게 해준 김 선생님이 떠올랐다. 동정심에 움직인 낯선 사람 박지현이 떠올랐다. 이 모든 사람들이 친절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민지가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꾸릴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3달 후, 민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첫 학기를 시작했다.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담은 단 하나의 여행 가방을 들고 기숙사에 들어갔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에 남았지만 지출이 줄고 생활비 지원이 더해지면서 서서히 나아졌다. 아버지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어머니의 관절염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약으로 더 잘 관리되었다. 민지는 일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박함이 아닌 목적이 그녀를 움직였다. 의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건강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2학기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박지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이다. 제목은 인턴십 기회였다.
대한의료그룹에서 의료 경영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유급 인턴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지현은 특히 민지가 지원해 주길 요청했다. 이메일은 이렇게 끝맺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해주신 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민지는 인턴십에 지원해 합격했다. 2년 동안 박지현은 단순한 멘토를 넘어 친구가 되었다. 가족의 의무와 커리어 야망을 양립시키는 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다. 민지의 이야기에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아 딸과도 화해했다. 그날 밤 네가 내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알아. 박지현은 멘토링 자리에서 말했다. 성공은 돈이나 지위로 측정되는 게 아니란 걸 가르쳐줘. 모든 게 무자비해질 때도 인간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걸. 네가 세 곳에서 일하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취한 낯선 사람을 걱정했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네 학년이 되자 민지는 학과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되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교수들은 그녀를 찾아와 여정을 지원하고자 했다. 한 교수는 그녀를 저소득 가정의 의료 접근성 연구와 연결해 주었다. 이 문제를 직접 겪어본 사람보다 더 적합한 연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수는 말했다. 민지는 어떤 교과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지의 의료 접근성 장벽에 관한 연구 논문은 여러 상을 받았고 정책 입안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 의료정상회의에서 발표하도록 초청받았다. 연단에 서서 수백 명의 의사들과 공무원들을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캠퍼스를 절뚝거리며 건너고 있었고 피를 흘리며 절박한 마음으로 마감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지금은 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의학 학위를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매주 저소득 지역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많은 환자들이 그녀에게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약을 거르고 음식과 의료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 왜 여기서 일하세요? 한 노인이 물었다. 화려한 연구를 하거나 유명한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여기니까요. 두려움과 절망이 어떤 건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줄 차례니까요. 민지의 의대 졸업식 날 부모님 모두 참석했다. 아버지는 딸이 무대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식후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졸업가운을 입은 민지와 양옆에 선 부모님 모두 웃고 있었다. 억지로 지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더 강해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내게 더 쉬운 길을 마련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걸 주셨잖아요. 저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셨고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쓰러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 가르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예전 동네로 돌아갔다. 그 고된 근무를 하던 편의점으로. 카운터 뒤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예전의 그녀처럼 지쳐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녀는 물을 사고 넉넉한 팁을 남겼다. 거스름 돈은 가져. 그리고 말이야, 네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든 계속해. 나아질 거야. 약속해. 남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고마워했다.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민지가 걸어 나가던 중 그날 밤 박지현이 울고 앉아있던 자리를 지나쳤다. 술 취한 임원과 지친 편의점 직원이 공통된 아픔으로 연결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 짧은 만남은 두 사람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친절은 거래가 아니다. 대가를 기대하며 남을 돕는 것이 아니다. 옳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신비롭고 아름답게도 그 친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녀는 다음 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 이민지 박사라는 타이틀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달았다.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기에. 첫날 그녀는 응급실에 배치되었다. 한 중년 여성이 가슴을 움켜잡고 실려 들어왔다. 심장마비였다.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지도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수술실로 옮겨 생명을 구했다. 수술 후 민지는 회복실에서 환자를 확인했다. 침대 곁에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딸이 물었다. 네.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때 발견했으니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딸은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제 전부예요. 민지는 딸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으며 말했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딸이 있으니 어머니도 다행이시네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약보다도 더 중요하니까요. 민지는 걸어나가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 지칠 때까지 일하게 만든 그 두려움. 그녀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 사랑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덜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민지 박사는 병원에서 가장 자비로운 의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절망적이며 두려웠던 그 시절의 감정을 결코 잊지 않았다. 환자들을 위해 싸웠고 특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을 찾아냈다. 또한 그녀는 의학교육개혁에 참여하며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위원회 앞에서 말했다. 그들이 의사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장벽 때문에 놀라운 재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장학금 수여 10주년을 맞아 민지는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연사로 초청받았다. 연단에 선 그녀는 100여 명의 긴장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 젊은이들은 과거의 그녀처럼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두려움도 의심도 잘 압니다. 공부하면서 여러 일을 병행하는 게 어떤지, 교과서와 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어떤지,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이 터무니없는 환상인지 의심하는 게 어떤지도 잘 압니다. 잠시 멈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그들 하나하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너희의 환경이 너희의 가능성을 정의하지 않아. 너희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고 미래를 좌우하지도 않아. 그건 너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계속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갖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회복 탄력성이지. 그 회복 탄력성은 어떤 특권적인 배경보다도 너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너진 사업, 병든 부모님, 3개의 일자리, 잠 못 이루던 밤들, 캠퍼스를 절뚝거리며 건너던 피 묻은 교복.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 낯선 이들의 친절, 그리고 그녀를 믿어준 멘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의대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 장학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과 꿈을 가진 누구라도 그것을 추구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연설이 끝난 후 학생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희망을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 야간 편의점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6개월째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서도 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민지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지영이에요. 지영, 너도 해낼 거야. 분명히 해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그 기억이 너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네 고난은 약점이 아니야. 네가 가진 초능력이라고. 그날 밤 민지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어머니의 관절염도 잘 관리되고 있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은 허덕이지 않았다. 네가 이렇게 자란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민지의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다.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성공을 타인을 돕는 데 쓰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항상 친절하게 행동하고 할 수 있을 때 남을 돕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은 돈보다 더 소중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사과할 때 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아빠,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족,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 그때 네가 겨우 18살이었는데 나보다 더 현명했어. 무서웠어요. 민지가 고백했다. 현명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가라앉지 않았어. 어머니가 말했다. 넌 헤엄쳤어. 그리고 우리를 함께 끌어올렸지. 이 가족을 구한 건 너야, 민지야. 그날 밤 민지는 부모님의 집을 나와 익숙한 동네를 걸으며 압도적인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고난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였다. 발견한 자신의 힘에 대한 감사,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된 것에 대한 감사였다. 김씨 부인이 일찍 퇴근하게 해준 식당을 지나쳤다.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김씨 부인이 은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그녀의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치고 절망에 빠져 달려간 지하철역과 장학금을 받고 마침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후 앉아있던 벤치를 지나쳤다. 모든 장소에는 기억이 담겨 있었고 모든 기억은 그녀를 만들어냈다. 고통과 투쟁, 지침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친절과 희망, 결의, 승리 또한 현실이었다. 결국 긍정적인 힘들이 부정적인 것들보다 더 강했다. 이민지 박사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의료개혁을 위해 싸우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절뚝거리며 캠퍼스를 가로지르던 소녀, 편의점에서 울고 있던 취한 임원, 자신을 믿어준 선생님, 그리고 기회를 준 위원회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듯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순간의 친절,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믿어준다면 그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순간 당신은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되어주고 그 친절한 순간이 되어주고 그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내 처지는 일시적이지만 내 인격은 영원하다. 고통스러울 때도 친절을 선택하라. 어리석어 보일 때도 희망을 선택하고 지칠 때도 계속 싸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작은 결정, 인내의 순간, 연민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꿈을 쫓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고난은 의미가 있다. 네 꿈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네 해피엔딩은 가능하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싸워라. 계속 믿어라. 어딘가에서 당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마침내 극복했을 때, 당신은 이 힘든 날들을 쓰라림이 아닌 자부심으로 돌아볼 것이다. 당신이 견뎌낸 것에 대한 자부심, 당신이 된 사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민지처럼 고군분투하며 상황이 나아질지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꼭 알아주길 바란다.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네 친절함이 약점이 아니다. 네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결의. 그것이 바로 내 초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2가지 일을 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에게, 병든 부모를 돌보며 미래를 꾸려나가려는 사람에게, 하루만 더 힘들면 포기할 것 같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의 이야기가 소중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딘가에는 비록 낯선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민지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나누는 누군가가 그들을 믿고 있다고 전해주세요.